놀라운 것은 우리 그 수산면의 이 풍경이 옛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변치 않은 거거든요. 변치 않는다는 거, 언제나 같다는 거, 좋은 친구라는 거, 좋은 관계는 항상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무려 35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5년의 세월이 말입니다, 어색한 거예요. 만났는데 그냥 어제 그 모습 그대로. 야 이놈아 반갑다 했는데, 야 새끼야 너 죽지 않고 있긴 내려왔구나, 잘려렸다 이놈아 하면서 송이를 한 그릇 제가 선물을 줬는데요, 우리 수산면이 신도시티로 지정된 지 아마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 수산면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발전이 안 돼서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꼭 발전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이대로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발전 컴플렉스라는 것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거죠. 뭐든지 발전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럼 묻지 마. 그냥 발전해야지. 본질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제가 이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점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건강 관리를 위한 3대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죠. 감기 오고, 소화기병도 생기고, 관절도 오고요. 만성 성인병들도 오는데, 이 병을 고치려다 보니까 병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건강 상식들도 접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음식 관계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골고루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체가 음식을 먹어서 이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냐? 첫째 원칙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요,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은요, 입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먹는 거예요. 머리로. 무슨 뜻이냐? 생각을 좀 하면서 먹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성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결정했다고 본다면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간다면 달고 맵고 짠 음식만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내 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장 같으면요,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위가 오그라들어요. 매운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소화샘들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먹자. 뭐가 몸에 좋냐? 뭐가 몸에 좋냐? 가장 좋은 음식은 우리 조상님들이 알고 있었어요. 뭐냐? 바로 발효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는 기본적으로 발효 음식이 들어가야 된다. 발효 음식이 뭐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거죠. 그래서 식단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효 음식을 첨가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발효 음식이라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영양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해독을 시켜줍니다. 병이 왜 생기냐? 해독이 안 된다. 입에 당긴 음식만 먹다 보니까 몸에 각종 노폐물이 많이 끼게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독할 것이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효소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는 발효 음식만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몸이 저절로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그대로 발효 음식을 많이 먹죠. 머리로요, 입맛을 땡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골고루 먹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얘기했지만 매운 음식, 짠 음식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소금을 그냥 적으로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그 소금에 나트륨 성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실험해 본 결과 콩과 나트륨 관계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을 먹을 때 된장을 담궈 먹었잖아요. 간장을 먹었죠. 그렇게 먹는 음식은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 짠 음식 먹어야죠. 매운 음식 먹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단 음식도 먹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조화를 맞추자. 치우치지 마라. 너무 매운 음식만 많이 먹고요. 너무 짠 음식 많이 먹고요. 그런 건 아니란 거죠. 한방에는 그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목화토금수를 얘기했는데요. 그 음식에도 맛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 시고, 맵고, 짜고,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골고루 먹자. 또 이제 음식을 먹는 방법 중 하나가 어떻게 먹냐? 리듬을 줘야 돼요.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자.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뭐 위하수가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내지는 뭐 위암이 있어 수술한 경우에는 위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럴 때는 자주 조금씩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리듬을 줘야 됩니다.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최소한 4시간 내지는 5시간 이렇게 쉬어줘야 돼요. 왜냐? 우리가 계속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는 이 위장이라는 놈은 음식을 먹을 때 위와 장의 관계가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선 잠깐 쉬었다가 먹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좀 인터벌을 뒀다가 이제 속이 비워지게 되면은 또 장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리듬을 줘야 되는데 계속 먹다 보면 이 리듬이 깨지면서 각종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병이 오는 거예요. 쉴 때 쉬어주고 갈 때는 가자. 이것이 이제 음식 먹는 거의 이제 기본 원칙이다. 이것만 지켜주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 생활을 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리듬이 잡혀요. 그래서 정말 몸이 도의 경지에 이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을 머리로 먹어라. 생각을 하면서 먹어라. 몸에 좋은 것을 먹어라. 몸에 나쁜 것은 뭐죠? 담배, 지나친 과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피해서 먹다가 보면은 이제는 입이 건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이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입이 알아요. 이거 너무 많네. 그럼 그치고 싶어. 좀 내 몸이 좀 짠 게 필요해. 그러면 짠맛이 땡깁니다. 어떨 때는 이거 매운맛이 너무 먹고 싶어. 그 매운 것을 음식을 드시면 된다. 그런데 몸의 균형이 잡히기 전에 내 입에서 땡기는 대로 먹게 되면은 그것은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준다. 그렇다면은 음식 조절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입도 건강해지고, 입이 건강해지면은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절에 건강한 몸에는 입이 알아서 음식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조절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건강의 첫째 조건.
둘째는 뭐냐? 둘째는 적절한 운동과 휴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는 것을요, 최고로 알고 무조건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운동하라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절대로 운동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잠을 자게 되면 6시간 이상은 자는 게 좋죠. 그렇다고 또 8시간 이상, 9시간 이렇게 잔다는 것은 또 건강에 좋지 못해요. 자기의 몸에 맞는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잘 취하자. 또 차라리 그 서울 쪽이라든지 대도시에 있게 되면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안이사님 잠깐만요. 네? 23루 8833 렉선 01가에 3303 테라칸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루 8833 렉선 01가에 3303 테라칸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대도시에서는 너무 운동 부족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수산실로시대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그냥 슬로우 하잖아요. 도시에서 너무 빠르게만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차가 있어요. 직장도 주차장이 있어요. 출근 퇴근하는데 불과 100m를 걷기 어려워요. 그런 데서 살게 되면은 따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운동이 되는 만큼은 여기 우리 수산 면민들에게는 그렇게 해당되는 얘기 아닐 것 같습니다. 잘 쉬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휴식을 적절하게 취하자는 거. 또 한 가지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은 모든 우리 몸의 기능이 저하합니다. 자, 우리가 속상할 때 음식을 먹어보세요. 어떤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책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가지고 3가지 요소: 음식 조절, 운동 생활,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 이 3가지가 중요한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화로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왜 평화로워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평화롭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짜증이 많거나 분노가 있거나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원망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을 씻어내려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뭐 마음이 평화, 행복 다 하는 얘기인데 뭐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묘하게도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잠시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아주 아예 까마득하게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일어나면 해야 할 일만 투성이에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일에 치이고 사람을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또 일이 효율이 안 올라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다 아는 얘기, 모두가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것인가? 자, 우리 조상님들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울 것인가? 간단합니다. 뭐냐? 착하게 살면 돼요. 내가 착해지면은 편안한 거예요. 아니, 남이 안 착하면 나도 괴로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남이 안 착해도 내가 착하게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음식생활이고,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에 있어가지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칙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요, 지금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조선 500년간 또 모자라가지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우리나라 민족 최고의 베스트셀러,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실까요? 네, 뭡니까? 네, 명실보감 당첨됐습니다. 네, 이따가 저에게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서 한 권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수산에 계신 분이 참 대단합니다. 네. 최고의 베스트셀러 명실보감 맞습니다. 명실보감은 원래 고려 말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추적선비라는 분이 이 책을 조술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아요. 이게 다시 중국에 넘어가서 법립공학자가 이걸 편찬을 했는데 다시금 우리에게 역수입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명실보감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가장 탐독한 서적이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가 정말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명심보감에서도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문장 12가지를 주셔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짧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1번, 착한 일을 탐하자 그랬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은 반드시 탐내고 악한 일은 즐기지 말라. 야, 이거 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너네들 착한 일은 열심히 해. 그리고 악한 일은 해서는 안 돼. 이거, 이 얘기 우리가 역사적으로요 참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도요 이게 잘 안 돼요. 네. 왜냐? 착하게 살면은 뭔가 한데 착하게 살다 보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요. 호구가 될 것 같고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착하고는 싶어. 자, 이 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착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는 뭐냐? 반쪽으로만 착한 거예요. 뭐냐? 남에게만 착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와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아내에게 막말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남에게만 착해.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막 대한다.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죠? 예.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의사예요. 한의사는 음양을 말합니다. 음과 양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착하고 안에서도 착한 사람이 진정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냐?
남에게도 착하고 내게도 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에게만 착하다는 거는, 남의 말만 잘 들어주다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호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줏대가 없어져요. 멋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에게 착한 것도 좋지만 내게도 착하죠. 내게 착한 길은 뭐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진정 착한 삶이다. 그래서 이런 착한 일을 탐내. 악한 일은 즐기지 말아라. 악한 일이 뭐냐?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남에겐 잘하는데 나한테는 가혹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2번 넘어갑니다. 단정하지 말자 그랬어요. 네, 원문은 뒤에서 남이 하는 말을 어찌 좋게 깊이 믿으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믿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은 나쁜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여요. 열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 도끼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에 그 삼돌이를 보니까 그 삼돌이가 도끼를 훔쳐간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돌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걸음걸이도 도둑놈 같고 말하는 것도 도둑놈 같아요. 그래서 야, 저 삼돌이가 내 도끼를 훔쳐갔구나 라고 확신을 했는데, 아니 그날 저녁에 내가 내 집에서 도끼를 찾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도끼를 내가 옆방에 갖다 놓고 잊어버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고 도둑만 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삼돌이를 보니까 전혀 삼돌이가 도둑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정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 단정하게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착한 사람은 남에게 대해서 절대로 누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단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모른다가 좋아요. 누가 그래서 내게 와가지고 자꾸 누구 욕을 하게 되면은 그 욕을 한 그 사람과 멀어져야 됩니다. 왜냐? 자꾸 내게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가 괴로워져요. 나는 그 사람 놀다 보면 내 마음도 평화를 잃는 거예요. 이건 내게 착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단정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3번 원망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자, 살다 보면 많은 원망이 올라와요. 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원망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수양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라는 건 왜 나타나는 심리냐?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내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걸어 다닌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원숭이였다면 우리 꿈이 뭐였겠어요? 구미의 꿈이 뭐죠?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무슨 또 원하는 걸 이루려고 노력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0%로 갑니다. 굉장한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로또를 쪼이고는 우리들의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대치가 높게 되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 내가 원망은 하지만 다 틀린 이야기예요. 부질없는 이야기. 내 욕심이 높다는 거죠. 자, 이 오늘 좋은 날씨죠? 지금이야말로 환상적인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에어컨도 필요 없고 난방기도 필요 없는 이 환상적인 시절에 내가 지나간 그 누군가의 그런 아픈 사연을 끄집어내고 신임을 하고 끙끙댄다면은
과연 내가 내 인생에 착한 사람이냐? 라고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원망은 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 작동되겠다는 거죠. 4번이 있습니다. 4번 뭐냐? 참고 또 참자 그랬습니다. 원문은 뭐냐? 참고 또 참으며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뭘 참어? 참는다는 거는 다 안 참아도 돼요. 자,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졸리면 자. 그런 걸 참으는 얘기 아닙니다. 무엇을 참으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풀이를 참아라. 화풀이. 네? 원망, 비방 이런 거 하고 싶은 걸 참으라. 아무리 훌륭한 군자라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더라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원망마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자님도 안 돼요. 석가모니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발설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발설하게 되면 내가 원망을 하고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되어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노래할 수 있어? 네, 조금 있으면 노래합니다. 네. 그래서 네, 관계자분들 네, 입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됩니다. 참으란 얘기. 참으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참으면 화병 걸리는데 안 그래요? 네, 그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 참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참아보면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참아보게 되면은 야, 참 무상했다는 것을 5분 후에 깨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참아낸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화가 안 나요. 그게 성인 아닙니까? 네? 석가모니도 처음에는 네, 공자님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자꾸 참다 보니까 나중에는 화가 안 나. 아예 일어나지가 않아. 참을 일이 없어요. 참은 다음에 그런 경지가 일어나는 거지 자꾸 화를 내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계속 화풀이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화풀이형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네. 참으면은 화병이 없어집니다. 화병이 생기는 분들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다 보면은 거의 화병이 걸리는 수가 많을 것 같은데. 화병.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라는 것은요, 두 가지 화가 있어요. 하나는 사사로운 화가 있어요. 뭐냐?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분이라는 게 있어요. 정의를 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잘못된 행위를 봤을 때 일어나는 화예요. 그거는 몸의 건강한 에너지. 그런데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욕심을 내다가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내는 화를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냐? 2차적으로 내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고 그거를 참지 않으면은 계속 나쁜 습관이 잡힌다. 이거는 동서양의 모든 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본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저도 그 경험했거든요. 화가 일어날 때 어떨 때 화가 일어나냐면요, 얼마나 이 화가 무상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에요, 제 집사람이 밥을 떠줬어요. 근데 보니까 밥을 너무 많이 퍼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냐? 내가 무슨 돼지 새끼야? 이렇게 말해줘. 화가 났다. 그 화를 풀어야지 맞는 겁니까? 또 어떤 날은요, 밥을 좀 적게 떠줘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 이거 처먹고 어떻게 일하는 거야? 또 화가 나요. 이걸 또 화풀이 되냐고요. 이런 거를. 사사로운 화. 우리가 내 마음을 공부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화가 거의 99%가 사사로운 화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화가 없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바라보고, 야, 이거 이래서 내 인간이 되겠냐. 제가 반성하고 논어를 읽고 명심보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아보면은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절대 화병이 안 걸립니다. 자, 그렇고요. 자, 또 나갑니다. 5번.
져주고 이기자. 져주고 이기자. 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거든 착한 사람은 절대로 대꾸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은요, 항상 상대가 잘못했다고 또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공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면은, 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냥 흘리면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인간관계 꼬였을 때 보면은, 저 삼식이 녀석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우리 와이프가 너무 징징거려, 우리 남편은 너무 저렇게 무능력해서 문제, 이런저런 자꾸 핑계를 대면서 관계를 악화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나는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과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그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이 누군지 아시죠? 그 인간이 그렇게 나에게 못살게 군다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아무것도 무능력하다면, 나는 왜 그 인간과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뭐냐, 내 마음에서 분명히 그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낸다는 게 있던 거죠. 얻어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남편이 저 뽑고 의심하고 못 살겠어요. 술 버릇 나쁘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돈은 벌어와요? 이러면, 뭐 돈은 잘 벌어와요. 돈 벌어오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도 안 벌어오고 하나도 못 그런다고. 왜 삽니까? 물어보면은, 아이고, 애들 때문에. 애들이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가니까 어떡해. 그건 뭐예요? 그건 또 내가 혜택이 있는 거야. 내가 애들을 핑계를 삼지만은, 내가 하원에서 애들 결혼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그것도 나의 이득이라는 거야. 내가 이득을 구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왜 나는 그 이득을 구하는 것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고로 모든 문제는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외부 환경은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이라면 얘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끊어주면 내가 이별하고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그냥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헤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미움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과 이혼하고 헤어져도 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겠다면 나는 그 사람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거든 대꾸하지 말아라. 대꾸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자, 누가 싸운다. 아무리 서로 잘났고 주장을 한다 치더라도 싸운다는 것은 쌍방과 실이에요.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싸우냐?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상대에게 아쉬우면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남으라는 거죠. 그래서 끊어주기 방법 중에 하나가 져주기예요. 상대가 나보다 강한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싸움만 많아져.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아니, 상대 말이 옳다는데 더 이상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져준다면 내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게 끊어주는 거예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처세술이기도 한 거죠. 6번 자세를 낮추자.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낮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좋은 시절 만나게 되어 있죠. 어떤 때는 돈이 잘 벌려요. 어떨 때는 명예가 높아져요. 혹은 내가 아주 건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를 자꾸 내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적이 생겨요. 시기 질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관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 주의라는 자세를 낮추고 겸허하게 산다. 그러면은 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겠죠. 7번 절약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기따갑게 들은 얘기인데 또 명심보감은 이렇게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절약해서 하자는 수 없다. 왜 절약을 해야 되나? 아니 뭐 쓸 때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나라 경제가 살겠냐? 맞는 이야기죠? 네, 절약이라는 것은요, 풍요롭게 쓰기 위해서 절약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면은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쓰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절약해요. 절약해야지만이 부자가 된다는 거죠. 절약하는 사람이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탁 버리면은 재산이 없는데 무엇을 베풀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절약이라는 것은 단지 구두쇠가 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갑니다. 실적을 쌓자 그랬어요.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내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 궁금해서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뭐 올해의 운세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게 되면 80%는 맞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누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운세를 이제 바라보는 이제 점쳐주는 실험인데, 100사람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생년은 몇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답변을 줬어요. 당신 이런 성격이고, 이런 일을 해왔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앞으로는 이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에 대해서 80%가 내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은 딱 하나였어요. 똑같은 답변을 준 거예요. 그런데 80%가 다 내 얘기다. 그래서 점집을 열려면 쉽습니다. 그냥 음과 양을 이야기하면서 좀 잘 나갈 땐 조금 조심하시고 못 나갈 땐 좀 용기 가시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면은 점집을 찾을 것이 아니라 뭐냐? 내가 실적을 쌓자. 실적이 뭐냐 이거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쌓아갈 때 내 미래가 밝고, 내 미래가 밝아야지만이 나 자신에게 착한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번 갑니다. 스스로를 믿자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자는 남도 또한 자기를 믿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자, 내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가 안 좋을 때 보면은요, 나는 사람 만나기 되게 부담스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또 여자분들은 나는 남자를 싫어해. 또 마찬가지죠. 우리 청춘의 남성들도 난 여자가 싫어. 그런데 그런 거는 다 거짓말. 내가 사람을 만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즐거운 거예요. 사람 없이 즐거운 거다? 사람 없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 없어요. 저 우리가 이런 축제장에 오게 되면은 사실 마음이 왠지 뜨고 즐겁잖아요. 그럼 왜냐?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그래요. 그럼 뭐냐?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들여봤을 때 도대체 이 인간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살펴봤을 때 내 인생에 뭔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나를 믿으면 돼요. 내가 안 믿기는데 어떻게 나를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착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착한 것이 뭐냐?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좀 잘못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나를 다그치게 되면은 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라. 그럼 내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 용서가 다 덮어버려? 네, 덮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점이 있어요. 덮고 좌절하느냐, 덮고 반성해서 새롭게 나가느냐. 후자를 선택해야 하는 일. 내가 잘못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인간인데 누구는 그런 실패가 없으니까 덮고 오늘부터 새롭게 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근데 이 한마디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순간 나는 새롭게 출발한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남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착하게 살겠다. 이거 하나만 다짐한다면은 당장에 오늘 저녁부터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이따가 저희가 1분 명상할 거예요. 1분 명상 시간에 이 다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믿자. 내가 나를 믿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영순이라면 영순아 너 오늘 밥 새끼 잘 먹구나. 똥도 한번 쌌구나. 야 대단하다. 너 오늘 잘 살았다. 밥 새끼 먹고 똥 쌌으면 최고로 잘 산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람을 보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명심복에 있는 말씀은 성현들이 몇천 년간 실천을 해보고 나서 검증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은 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내 생각이 똥덩어리에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 갑니다. 일에 책임을 지자.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돌이켜 자기에게서 원인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자, 일이 안 풀릴 때요. 남에게서 원인을 구한다면은 남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남이 쉽게 고쳐집니까? 설사 남에게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모든 수행인들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남이 문제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남과 대처할 것인가 하면 남잖아요. 남을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남을 비방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고로 나를 돌이켜. 누가 내 주변에 정말 요즘 얘기로 진상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야?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남을 고치려다 보면은 나도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일의 책임을 나한테 돌린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1번 흐름을 따르자. 흐름을 따르자 그랬습니다. 흐름을 따르자. 사물이 순리대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나갔거든 쫓지 말라. 그녀가 떠나갔어요. 나를 그 사랑하는 그녀가. 그러면 보내세요. 보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를 사랑해줬잖아요. 딴 놈을 사랑하면 뭐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사랑을 받은 것도 충분한데 왜 가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을 보낸다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게 아니라 오리도 못 가서 돌아옵니다. 그런 배짱. 이미 지나간 쫓지 마라. 지난 일이잖아요. 자, 과거는 아름다워요. 왜냐? 과거는 아름다워요. 지나갔기 때문이지.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왜냐? 오지 않았잖아요. 신비롭잖아요. 현재는 아름답죠? 현재 내가 살아있잖아요.
흐름을 따르는 거, 네, 중요한 얘기죠. 자, 12번이 예를 지키자 그랬습니다. 성품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예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법이 뭐냐? 예법이면 다 아는데? 자, 예법을 제가 동서양의 그 모든 경전을 추적을 해봤어요. 모든 경전을 탐구해서 얘가 뭔지 알아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 최소한의 내가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한 공동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해야 할 일은 뭐겠죠?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녀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상이 있어요.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예요. 또 하나는 뭐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예를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화풀이 안 하는 거예요. 원망 안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일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민주적으로 해결됩니다. 말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억압하면은 그럼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치사가 안쓰럽다 하더라도 자기를 꺾고 살아야죠. 왜 밥은 얻어먹으면서 왜 상대를 원망합니까? 예라는 것은 화풀이를 안 하는 거다. 화가 났을 때 한번 참아보게 되면은 그 참고 나서 느껴지는 나에 대한 무한한 이 자긍심, 이것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 문장을 이해 못합니다. 화풀이하면 화병이 생겨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아주 화가 많이 났을 때 화풀이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더 멋진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2가지 문장이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한방 명상 시간인데 명상을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 명상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실내에서 밀폐되면서 막 20분, 30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지루해요. 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명상을 1분간 하겠습니다. 이 1분이 얼마나 긴지 1분이 얼마나 긴지 한번 경험토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1분 명상할 사람들은 집중하십시오. 네, 1분이면은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 1분 동안에, 이 명상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쪽팔리게 무슨 명상이야, 지랄. 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1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분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굳이 서 있어도 돼요. 네, 굳이 책상들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자, 척추는 세우는 거예요. 척추는 세웁니다. 저도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1분 명상하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호흡을 세보는 거예요. 자기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가 1분에 숨을 몇 번 쉬는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스텝 한 분, 네, 제 핸드폰 시계 있죠? 자, 1분. 요거를 우리 스텝 이쪽에 그 맨 앞에 보면 여기 조그만 여기 가방이 있어요. 그거 좀 앞으로 앞으로 됐습니다. (1분이) 얼마나 긴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1분에 숨을 몇 번 쉬는지 한번 관찰해 봐요. 그러면서 이 1분에 내가 살아있음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엇이 일어나는지 내 숨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 번 들이마시면은 한 번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들어마시면 1, 내쉬면 2예요. 그러면 숨을 몇 번 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함을 느껴보는 거예요.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시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해보는 거예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내 호흡을 쉬면서 내가 숨 쉬면 살아있구나, 이 감사함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나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 되자. 뭐냐? 내가 오늘 이전까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실패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나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이 1분에 용서하고 이 1분이 지나면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내일 실수하면 내일 다시 1분 명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자, 저도 이제 편안하게 앉아보겠습니다. 자, 앉은 상태에서요, 척추를 세우고, 자, 머리를 저 하늘이 내 머리를 끌어올린다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척추는 세워야 됩니다. 팔은 가지런하게 대칭을 잡으시고 놓으세요. 자, 그래서 1분을 제가 정확히 세겠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자, 자기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까지의 내가 나에게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됐던 그런 나를 용서하는 시간이에요. 1분 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이 침묵 느리게 갈수록 우리는 더 여유로워져요.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거. 이런 시간을 우리는 수시로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명상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줄 서는 시간 있잖아요. 1분간 호흡을 주시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면은 주변 사람이 아무리 짜증을 내도 내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많은 행복의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제3 명의촌 제천시 한방자연출센터에서 이러한 명상 강의가 내일 일요일 월요일 제외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에 열립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이후에 오픈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